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결TV 임상훈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 코너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프랑스 파업과 관련해서 한번 상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언론에서도 보도가 많이 됐었죠. 지난 12월 5일부터 프랑스 전역에서 총파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철도 등 그리고 이제 버스 같은 경우도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파리 시민들 특히 이제 그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이동하는 데 있어서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도 걸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가 다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택시 혹은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버 택시 같은 경우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가격이 평소보다 2배가 또 뛴다던가 뭐 사람들이 급하다 보면 이제 뭐 타야 되고 하다 보면 이제 가격이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 이제 많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 현재 이 파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은지 이런 전망 같은 것 같이 오늘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그 프랑스의 총파업의 이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프랑스 현 정부 마크롱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연금 제도에 대한 개혁 이것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에 당선이 된 이후로 가장 큰 개혁으로 이제 내건 것이 프랑스의 노동법과 연금 제도. 다른 무엇보다 이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있었죠. 그 노란조끼 운동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올해의 총파업과 비슷한 규모, 뭐 물론 양적인 규모로 따지자면은 지금 이번에 그 총파업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지만 어떤 사회적인 파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 올해 못지않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는 1년 주기로 계속해서 마크롱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로 국민들의 저항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세 제도 개혁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들이었는데요. 그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조세 제도를 이제 새로 이제 바꾸는 데 있어서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바꾼 뒤에 어떻게 되느냐? 근데 결과적으로 이 친기업적 이제 개혁이다. 다시 말해서 대기업들 그리고 아주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는 결과적으로 이 세금이 감면되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서민들의 세금은 올라가는 이렇게 이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큰 저항이 있었던 것인데요. 그러니까는 그 대기업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그 이유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대기업의 그런 혜택을 조세 혜택 같은 것들을 주면은 그것을 조금 더 그 고용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든가 이제 많은 투자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고용으로 연결이 되겠고 그런 이제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기대로 정부에서는 그런 그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기업의 어떤 그 조세 혜택 같은 것을 주어서 그것이 실제 투자 효과, 고용 효과로 나온 예가 그리 많지가 않죠. 지금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대기업들은 그런 혜택을 받은 다음에 그것이 어떤 그 고용 효과로 다시 사회에 환원한다든가 이제 그런 예들이 없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도 지난해도 그게 문제였던 것이고 올해 이번에는 이제 연금 제도가 되는데 연금 제도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프랑스 현재까지 연금 제도가 어떤 시기였고 그걸 어떻게 바꾼다는 것인지 그거를 잠시 좀 알아보겠습니다. 프랑스 연금 제도가 사실 이 법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20세기 초였죠. 1910년도 그때였는데 그리고 이제 현행법 현재의 그 연금 보장 제도가 정착이 된 현행법을 처음 실시한 것이 1945년이고요. 1945년도에 대통령령으로 시작된 이후로 연금 제도가 현행 연금 제도의 골격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였죠. 그러니까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뭐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일에 대한 어떤 그 보상으로 수입을 얻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수입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수입을 얻고 사회학적으로 이제 기여와 보상 이게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 무슨 이유가 됐든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아파서라든가 아니면 대개의 경우가 아니라 이제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것은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럴 때 그러면은 기여가 없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도 없어야 되는가 이제 그 문제에서 출발을 했겠죠. 그래서 이것이 한 사람이 한 사회인이 시민이 그 사회에 대한 그 기여라고 하는 것을 노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보상을 받는 것이 전체적인 기여에 대한 보상이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내가 사회에다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이 약간 덜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기여에 대한 보상이 사실 100을 받아야 된다면은 젊었을 때 일을 하는 동안에는 80 정도만 받고 나머지 20을 모아서 나중에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이제 연금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을 할 수 없을 때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연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거는 철학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을 하면서 받았던 그 보상이 전체를 나의 기여에 대한 전체 보상을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일을 하고 200만 원을 한 달 월급 수입으로 받았다. 그러면은 나의 노동의 그 값어치가 200만 원인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철학적 문제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 한 사회의 철학의 문제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200만 원어치를 일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250만 원어치 혹은 230만 원, 220만 원어치 일을 했는데 내가 현재 당장 받는 것은 200만 원인 것이고 그 나머지 액수는 그러니까 모았다가 나중에 내가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연금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저축해 놓은 것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일을 할 수 없을 때 나이가 차서 들어서든 아니면 어떤 병가 때문이든 일을 할 수 없을 때 어떤 호혜 시혜의 의미로 부여받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물론 이게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회에서 이 연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냐 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과거에 무임금 그러니까 무노동 무임금 일을 하면은 돈을 받는 것이고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그러면은 휴가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럼 휴가 기간 동안 일을 안 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받지 않아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하고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러니까 과거에 이 휴가도 어떤 임금이 보장이 되는 그 휴가 이게 정착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휴가를 놀러 가는데 무슨 거기서 그 임금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과거에는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로 이렇게 그 머리를 돌려보면은 뭐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생각 더 이상 하지 않죠. 그러니까 휴가를 떠나 있는 기간 동안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윤리적으로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전체 노동량과 전체 내 수입량이 그대로 1대1로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하지 않는 기간 그러니까 휴가를 떠났다든가 이런 기간까지도 포함되는 그게 이제 우리가 받고 있는 임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전체를 쉬고 있는 동안에도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그러니까 연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이제 평생 기간 동안에 일을 하고 있는 동안은 이제 대개의 경우 뭐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3분의 1 정도겠죠. 그러니까 한 3분의 1은 그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잠시 이렇게 유보되어 있는 유예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쿨, 영어로 학교를 스쿨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스쿨의 어원이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히라버에서 스콜레라고 하는 것에서 나왔는데, 그 스콜레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스쿨에 다닌다는 것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죠. 원래는 한 사회의 시민이라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의무이고 동시에 권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사회는 건장한 시민이라면은 일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완벽한 사회인 것이죠. 근데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실업자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 것인데, 그런데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동안은 그 사회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학교 다니는 동안 일을 안 하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안 해야 되는 기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보장돼야 된다는 것. 보통 우리가 일을 해야 어떤 그 생활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를 하는 동안 유예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이상적 차원에서 보자면은 학생들이 알바를 해서 이제 돈을 번다든가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그만큼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정적인 그 도움을 받아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시혜의 의미, 불쌍하니까 한 푼 주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 학생들의 그 재정적인 그 권리라고 하는 것이죠. 일을 하지 않지만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도 그렇고 많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그 기본적인 생활이 될 수 있는 그것이 현실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 이 사회의 책임 다 같이 함께 짊어져야 될 이 사회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3분의 1은 이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기간이라고 하고, 또 3분의 1은 이제 일을 하는 기간이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이제 은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연금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시기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 스콜레 기간,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당연한 권리로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연금도 역시 당연한 권리로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게 하나의 그 불쌍하니까 쥐어준다는 그런 시혜의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가 겪어야 하는, 우리가 배움의 과정도 누구나가 겪어야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퇴 이후의 생활도 누구나 겪어야 되는 그 삶의 한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에서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장을 해야 되는 한 사회의 구성에 중대한 그 존재 이유,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이제 국가라든가 이런 단체가 존재하는 중대한 이유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 문명 사회인 것이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연금의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그렇다면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은 연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철학적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느냐?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내가 번 돈의 일부분은 남겨놨다가 그게 나중에 돌려받는 그런 식의 이제 그게 이제 연금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철학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런 평생 내 노동의 보장을 어느 정도, 이제 노동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로 매길 수 있느냐, 이제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인데, 노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회마다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죠. 그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버스를 운전하고 있다. 혹은 내가 어떤 그
애널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다. 혹은 내가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등등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일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건 한 사회가 정하는 상당히 그 자의적인 그런 가치밖에 되지가 않는 것이죠. 어느 정도의 그 공감은 이제 가는 것이지만 특정 A라는 그 그룹의 직업군이 어느 정도의 돈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나중에 내가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그 가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내가 일한 만큼의 보상을 젊었을 때 얼마큼 받느냐, 그리고 얼마큼 내가 안 받고 놔두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결국 여기에 이제 결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게 있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연금을 내가 이제 나중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 돈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그 돈으로 현재의 은퇴한 사람들에게 연금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은 나중에 내가 이제 은퇴를 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연금을 붓는 사람들의 돈으로 내가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이런 것인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인구 이 비율이 이제 계속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과거 같으면은 부양을 하는 사람, 부양자라고 할 수 있죠. 부양자와 피부양자라고 하면은 이제 은퇴를 한 사람들이겠죠.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었는데 지금의 이 비율은 그렇지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노인 인구는 많이 늘어가고 그다음에 젊은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부양자들은 줄어들고 피부양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 1960년도 같은 경우에 연금의 가입자 수가 970만 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급자 수가 233만 4,492명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는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4.14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랬던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1970년으로 가면 아까는 60년이었죠. 70년으로 가면은 가입자 수는 더 느는데 일반 수급자 수도 역시 같이 늘기 때문에 가입자 수가 아까 970만이었는데 1260만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수급자 수도 322만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4.14 그러니까 가입자와 수급자의 비율이 말이죠. 이게 3.80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80년으로 가면 10년씩 제가 한번 이렇게 보자는 것인데, 역시 가입자 수는 늘어나지만 수급자 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80년으로 가면은 2.68이 됩니다. 그러니까 4.14에서 3.80 그다음에 2.68 이렇게 10년 단위로 앞으로 갈수록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가 그 결정적으로 이게 90년대로 들어가면 1990년으로 넘어가면은 1.88 그러니까는 1%대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그 90년 이후로도 2000년, 2010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계속해서 이 그 가입자 대비 수급자 그러니까는 이 얼만큼 많은 이제 가입자가 있는데 수급자가 얼만큼 더 많으냐, 이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숫자가 점점 떨어질수록 가입자의 부담이 커진다, 혹은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혜택이 줄어든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예외 없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우리가 프랑스만의 문제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느냐면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가 돈을 젊었을 때 일하면서 연금을 부어놨는데 나중에는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국가가 존재하는 이상은
어떤 다른 기업이라든가 가계의 어떤 빚과 달리 이제 국가의 이제 국채 같은 것은 국가가 이제 완전히 그 파산하지 않는 이상은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국가가 존재하는 한은 돈은 찍어내면 되는 거니까 완전히 국가가 파산하지 않는 한은 그렇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도 국가의 빚이 점점 늘어나니까 아까 숫자가 점점 줄어든다고 했는데 앞으로 2040년 정도 가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2040년에 연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정말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남은 더 이상의 그 연금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국가의 돈이 더 이상 없고 마이너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국가 입장에서는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필연적인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역시 또 과연 이게 그 개혁 이후에 그러면 제대로 나에게 혜택이 보장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회에서는 이게 지속 가능하게 그러니까 연금 제도가 보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불안감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프랑스에서 지금 그 총파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배경 바로 그 정부의 연금 개혁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연금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도 절대 다수가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노조도 마찬가지 공감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프랑스 정부의 그런 개혁 방향으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프랑스 국민의 70%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과반수 이상이 현재의 연금 제도는 잘못 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주로 소방대원, 그다음에 철도 공무원들, 그다음에 그 대중교통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교사, 경찰 주로 이런 사람들이 실제 프랑스 정부의 개혁안을 놓고 봤을 때 그것을 이제 자기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해본 결과 지금보다 못 받을 것이다. 이제 이 불안감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 노년에 됐을 때 노년의 그 빈곤율, 사실 한국이 노년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젊었을 때 일을 할 때와 일을 하지 않은 오후에 이 수입의 격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게 이제 어떤 그 안정적인 사회 혹은 복지 사회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을 할 때는 잘 버는데 일을 안 할 때는 완전히 빈곤에 빠진다라든가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가 되는 것인데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나라 중에 하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입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낮고 노인 빈곤율이 낮다는 이야기는 고용되어 있을 당시에 피고용자일 때 그 수입과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은퇴를 한 이후의 삶에서의 그 수입이 아니고 이제 연금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제적인 수단 이 차이가 크지 않아야 이게 안정적인 사회인데 프랑스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다른 영국이라든가 그 기타 다른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그 프랑스의 노인들에 대한 연금 주로는 연금이죠. 그 연금 혜택으로 인한 그 경제적인 그 보장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이 프랑스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노년층에 돼서도 그 경제적으로 더 안정적인 삶을 보장을 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연금 제도를 개혁을 해서 조금 덜 받아도 된다. 것의 어떤 그 정당성을 부여하지는 못하죠. 좋은 것은 더 좋은 방향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는 특히 이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경제와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흔히 우리가 짜여져 있는 프레임이 안 좋다, 위험하다 이런 것들로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경제가 안 좋다, 경제가 위험하다, 안보가 위험하다. 계속해서 그러면 우리는 더 이제 긴축을 한다든가, 더 이제 뭐 조심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이 관리자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한 사회에서 경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편안하다, 안정적이다,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보다는 조심해야 된다, 허리띠를 졸라야 된다, 뭐 불안하다, 이런 것들이 어떤 통치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프랑스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연금 제도가 좋은 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프랑스의 연금 제도를 한마디로 말해서 조금 우리가 덜 받아도 좋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잘 받고 있는 편이 아니냐, 좀 덜 받아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당성은 부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프랑스에서 정부에서 개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제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원인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런 것이죠. 재정 부족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왜 일단 수입이, 그러니까 프랑스도 모든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과거 2차 대전 이후로 한 30여 년 동안은 그 고도의 성장을 이뤘죠. 연평균 GDP 5%대의 성장을 이루다가 80년대 넘어서면서부터는 이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지금은 연평균 1%대의 1점 몇 퍼센트 이렇게밖에는 되질 않는 것이죠. 반면에 소득의 어떤 그 기대치는 커지고, 그리고 실제로 소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 휴대전화비 많이 나오죠. 인터넷 비용 나오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그런 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안 쓰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은 우리가 그 전혀 정당성을 받을 수가 없는 말, 마치 이런 것이죠. 집안에 수도가 안 들어온다면 수도세가 안 나오겠죠. 그런데 수도가 나오니까 수도세를 내는데, 그 내기 싫으면 그럼 수도를 안 만들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과 똑같은 논리죠. 지금 현대 삶에서 인터넷이 없이 과연 살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만약에 인터넷 없이도, 그 다음에 휴대전화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안 쓰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사실 집전화는 없어도 되지만 휴대전화를 요구하는 곳이 많죠. 휴대전화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생활 다 아시겠지만. 그러면서 휴대전화 값이 나오는 것이 당신들이 편하게 사용을 하니까 쓰는 것이지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삶에 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소비가, 기본적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비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소득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회의 GDP 성장은 낮아지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기본적인 소비 패턴은 더 커지고 수급자 수는 점점 많아지는데 부양해야 될 그 인구 수는 점점 줄어든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어떤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누구나 인식을 하죠. 누구나 공감을 하는 문제들입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그 수치상으로도 되어 있고 우리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개선을 하느냐, 이제 거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인데, 현 정부, 프랑스 정부에서는 개혁 방향을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집어내자면 이런 겁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연금 제도가, 사실 노동법도 마찬가지인데, 노동도 우리가 이제 노동의 권리라고 하면은 가장 큰 것은 당연히 임금을 제때 받아야 되는 그 권리가 가장 큰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못지않게 큰 것이 단체 교섭권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임금과도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어떤 산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을 현재 프랑스 정부는 이거를 기업체별로 이렇게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현 프랑스 정부가 이제 개선을 하려고 하는,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 큰 틀인데, 잘 아시다시피 프랑스의 현재 정부는 중도, 소위 말해서 중도를 표방하는 정부인 것이고,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중도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서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결국은 중도라는 말을 썼을 때는 손학비를 피해가려는 그런 것이고, 현재 마크롱 정부의 그 상당 부분의 그 정치적 성향은 우파 정치적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도라는 말을 굳이 쓰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진보적인 성격이 있는 것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보수적인 성격이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몇 개가 혼재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중도의 어떤 스탠스를 취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노동법 관련 문제, 연금제도 관련 문제 이런 거에서 중도가 있느냐? 없죠. 중도라는 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명백한 우파적 어떤 그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연금의 문제도 결국은 연금의 이제 소비를 줄이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인데, 정부의 지출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새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이것들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레임으로 짜는 것이죠. 42개의 개별 그 직종별로 연금 제도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 그것을 이제 정부가 하나의 안으로 이게 통일하겠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어떤 그런 규칙으로 통일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연금을 적용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은 동의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획일적으로 통일을 했을 때 그럼 아무래도 관리는 당연히 쉽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도 실제로 돌아가고 한다 그러면은 그 이상은 좋을 게 없죠. 그런데 실제 이제 국민들이 여러 이제 직종에 종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자기한테 손해가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부가 손해를 본다면은 이번 개혁 같은 경우에는 지지를 더 받겠죠. 지지를 하는 국민들이 더 많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다수가 이번 개혁에 반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한테 손해를 자기는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정부의 관리 체계는 수월해지는 것이 확실하죠. 근데 수급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다. 이거는 명백하게 정부가 쉽자고 하는 것이지 국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이제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물러날 뜻이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이 한 정당이 국회의원 수를 이렇게 많이 보유해 본 적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이런 어떤 그 국민적 지지를 받고 대선에서도 당선이 됐고, 바로 직후에 있었던 총선에서도 절대 다수의 이제 다수당을 차지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번에 밀리면은 다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부 입장에서 재정 적자를 메우고 싶을 테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과거에 95년도에 한번 이제 우파 정부가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국민적인 저항으로 이제 실패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1910년도에 처음에 이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45년도에 이제 현행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그 내용과 가장 유사한, 그러니까 현재의 그 틀이 잡힌 것은 1983년도에, 그러니까 83년도라고 하면은 프랑스에 처음으로 사회당 정부가 들어선 81년도에 그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로부터 이제 2년 후니까 이 사회당 정부 하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150분기, 그러니까 1년에 4분기가 있다고 쳤을 때 150분기를 납부한 65세 이상에게 이제 최고 임금을 받은 10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제 25살부터 만약에 일을 시작했다. 그러면 25살에는 임금을 내가 적게 받았겠죠. 처음 이제 취직을 했으니까. 거기서 조금씩 더 많이 받다가 나중에 가서는 뭐 더 줄어들 수 있고, 은퇴를 남기고 얼마 안 남아서 임금이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최고의 피크가 이제 그때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자기 인생에서 최고 임금을 받았던 그 10년,
그 10년간의 평균 임금의 50%를 지급을 하는 것이다. 이제 이게 그 골자였었어요. 연금 지급에. 그런데 이제 그 수급 그 연도를 그러니까 나이를 원래 65세였던 것을 60세로 낮춘 것, 이것이 83년도에 사회당 정부 하에서 이제 개선을 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뒤로 우파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이 연금 제도를 계속 야금야금 조금씩 고쳤었어요. 물론 좋은 방향으로 고친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방향은 어쨌든 간에 이 연금으로 나가는 것을 지출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 60세를 62세로 그다음에 이 64세로, 그러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이걸 좀 더 플렉시블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하나로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일을 하면은 연금을 더 잘 받을 수 있고 조금 덜 일하면 덜 받을 수 있고, 결국은 이 얘기는 일을 더 하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을 내가 예를 들어서 60세에 원래대로 60세에 은퇴를 했을 때 연금을 덜 받게 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일을 하도록 이제 내몰리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플렉시블하게 이제 그런 고치는 것 하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42개의 여러 가지 그 다양한 직종에 따라서 연금 제도가 달랐던 것을 하나의 통일된 제도로 바꾸는 것. 그다음에 그 포인트 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또 뭐냐면 내가 이제 한 사람이 임금을 받는 기간 동안에 포인트를 적립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원래 83년도에 만들어진 법이 그 최고 임금을 받았던 10년의 평균을 내서 그것으로 이제 계산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평생 일을 한 그 전체 기간을 다 잡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25세에 취직을 했다. 첫 취직을, 그 다음에 60세에 이제 일을 은퇴한다. 그럼 그 전체 기간에 평균을 낸다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죠? 최고 임금을 받았던 10년이 아니라 전체, 그러니까 20대에 그리고 30대의 임금이 아무래도 40대, 50대보다는 적을 수 있겠죠. 대부분은 아마 적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합쳐서 하니까 당연히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치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등등. 이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는 관리하기는 편해지겠지만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리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 개혁의 원인으로 지목이 됐던 어쨌든 사회가 변하지 않느냐. 사회가 변하고 우리가 이제 부양자 수에 비해서 피부양자 수가 비율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도 과거와 같이 그런 고도 성장 시대가 아니고 저성장 시대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다 같이 좀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금씩은 양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고 좋은 이야기죠.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지켜진다면 참 좋은, 뭐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지켜지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지난해에 그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운동 기억하시죠? 앞부분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어떤 거였죠? 정부의 그 세금 조세 제도, 그것을 개선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필요성, 그건 누가 공감 안 하는 게 아니죠. 다만 문제가 뭐냐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대기업과 아주 초고도 이 부유층들한테는 이득이 돌아온다는 거죠. 개혁 이후에. 반면에 일반 시민들에게는 손해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었을 때 그게 이제 투자라든가 고용 이렇게 국민들에게 다시 돌아온다면은 문제가 또 달라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번 올해의 연금 제도와 관련해서
들어서 프랑스에서 총파업이 일어난 것도 규모로 따지자면은 대급인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누군가는이라는 것이 누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사회적인 현상이라면은 사회 구성원이 모두가 다 이 분담을 해야 되겠죠. 연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최종적인 문제는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일반 서민들에게만 돌아오는 피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세금이 부족하다. 늘 그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그것이죠. 세금을 정말 걷어야 할 곳에서 걷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소의 그 코뚜레라고 있죠. 소의 코뚜레 같은 것으로 이제 비교를 많이 하는데 소 같은 덩치 큰 그런 그 동물이 그 가장 취약한 약점을 잡혀가지고 소수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니까는 그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 소 콧뚜레를 잡고 끌면은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내가 덩치가 커도 소수자가 끌어가도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현재 같은 이런 그 경제 시스템에서 아까도 대기업 관련 얘기했습니다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은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 기간 산업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대기업이 쥐고 있는데 그랬을 때 이 대기업들의 목을 조이면은 국가가 힘들어지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소의 콧뚜레처럼 우리가 이제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시스템.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결국은 연금으로 연결되는 왜냐하면은 이제 세금이 왜 연금하고 관련이 되느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험 같은 것처럼 내가 돈을 부어놓고 나중에 찾아 쓴다는 뭐 그런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최근 얼마 전부터 바뀐 것이 바로 이것인데 왜 제가 이제 이 연금 이야기를 세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사실 연금하고 세금하고 관계 없지 않느냐. 근데 이제 프랑스가 제도적인 실험을 했던 것이 최근 일은 아니고 좀 시간이 됐는데 프랑스가 실험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보험 같은 것처럼 내가 납부를 하고 그것을 나중에 이제 돌려받는 뭐 이런 형식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프랑스가 제도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일반 사회 기여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일종의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세금처럼 이게 내가 내고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이제 그 복지 혜택을 받는 이런 식 개념으로 이제 바뀐 것이 좀 시간이 정확하게 시작 시점이 언제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이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뭐 나쁘게 볼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낸다는 거 그러니까 그 당연히 우리가 이 의무를 져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세금과 관련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세금의 공평성 같은 것이 납세의 문제에 있어서 보장이 되면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해에 있었던 그 문제처럼 역시 이 납세의 문제에 있어서도 세금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 기업과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그 불평등이 이제 있다는 것, 기업에 대해서 그 적정한 만큼의 세금을 과연 우리가 부과를 하느냐. 이거는 제가 앞서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 사회의 철학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는 것이 적절하느냐. 이거는 자의적이죠. 시대에 따라서 또 국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문제라는 것인데 과연 현재의 기업이 부과받고 있는 그 조세, 의무 그리고 그 어떤 범위, 양 이것과 일반 시민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의 어떤 범위, 양, 비율 이런 것들이 과연 적절한 수준인가 바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도 사실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근본적인 이 연금과 관련해서 원인과 그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이 사실 프랑스하고 많이 비슷하죠. 점점 이제 인구가 노년층이 늘어나가고 젊은 층이 줄어들면서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전환되면서 사실상 근본적인 그 원인은 똑같고 앞으로의 미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 수혜자와 일반 그 제도 가입자와 수급자 사이에서의 비율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그 지금도 물론 이미 이제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지만 어느 사회나 겪고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데 그러면 이거를 개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얼만큼 공정한 그리고 공평한 룰이 적용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총파업, 그러니까는 물러설 뜻이 없는 양측의 대결, 정부와 시민들 간의 큰 어떤 그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번 연말은 넘어갈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그 프랑스 정부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물러설 뜻이 없는데, 정부는 지금이 호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좋은 개혁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개혁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관리가 손쉬운 쪽으로 가는 것이죠. 하지만 관리도 손쉬운데 시민들에게도 혜택이 더 잘 돌아간다고 하면 반대를 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 지금은 그 현 여당 지지층의 33%, 그러니까 3분의 1도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전통적 진보와 보수는 모두 반대를 하고 극우도 반대를 하고, 물론 반대를 하는 이유는 다 다양하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현 정부를 지지하는 그 지지층에서도 3분의 1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것. 결국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손해가 돌아가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개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그 정부의 안을 지지를 하기가 어렵겠죠. 효율적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 관리가 용이한 그런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국민들에게 희생이 가는, 기업과 국민이 다 같이 희생을 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이 희생을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대기업, 결국 대기업의 혜택이 돌아간다든가 대기업이 어떤 수혜를 입는다든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것이 다시 국민에게 돌아온 예가 없고 일부 소수에게 이제 부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부와 대기업만 좋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손해를 볼 수 있는 이런 개혁을 이 국민들이 좋아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프랑스의 현재 프랑스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사회적 갈등, 개혁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정부와 그다음에 그 개혁을 반대하는 그 국민들 사이에서의 어떤 그 갈등 관계,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에서도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그 심각하게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문제는 불평등에서 기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관리가 수월하고 그다음에 모두에게 공평하고, 그러니까 혜택이 공평하고 혹은 손해도 공평하다면은 그거를 마다할 이유는 없겠죠. 하지만 그 혜택이 불공평하고 그다음에 손해도 역시 한쪽으로만 쏠리는 그런 불공평이라면은 거기에 따른 저항은, 거기에서 나오는 저항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의 연금 제도 개혁과 관련된 문제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